금리가 어쨌든 올라가긴 했잖아요. 네네. 한 얼마 정도로 우선은 지금 올라간 건가요? 이제 뭐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모두 이제 4%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4%대 초반부터 이제 시작을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도 더 올렸어요. 10월부터도 이제 더 오르는 이제 시중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4%대 중반부터 이제 4% 출발을 하면 중반.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은행들이 또 영업을 끝내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죠. 더 올라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부인남TV의 부인남입니다. 또 최근에 정부가 이제 강력하게 대출 규제를 하면서 시중에서 대출 받는 게 또 힘들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도 막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을 지금 대출이 지금 좌우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가지고 모셨습니다. 이제 대출 전문가시죠. 풀팩님 모시고 오늘 이제 대출 시장부터 이제 앞으로 시황 어떻게 될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풀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모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맞아요. 그때 촬영하고 나서 갑자기 그 뒤로 갑자기 막 규제를 하기 맞아요. 시작하면서 네. 전세 대출도 막 다 막는다 이러니까 네. 지금 그 영상과 또 이제 시황이 또 안 맞을 수 있어서 그쵸, 그쵸.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최신 버전의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네.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가장 먼저 여쭤볼 게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제 대출 규제를 막 이제 조였단 말이죠. 네, 네. 물론 이제 뭐 형식은 약간 은행 자율에 맡겼다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상 이제 은행들이 뭐 이제 뭐 전세 대출도 막고 하면서 시장은 되게 혼란스러워. 네, 정말 맞습니다. 했는데 이 대출 규제를 왜 했는지 원인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 9월 26일 기준으로 했을 때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규모 자체가 한 730조 원 정도가 돼요. 가계대출 총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올 초까지만 해도 이 가계대출 총량이 그렇게 급속하게 늘어나진 않았는데 6월부터 이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도 이제 반등을 하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특히 서울의 전셋값도 심상치가 않고 그러면서 전세대출 수요라든지 매매잔금 대출 수요 이런 네.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7, 8월에 이제 폭증을 하게 돼요. 특별히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굉장히 상승장 그때만큼이나 이 가계대출 총량의 그 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9월 26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지금 729조 원인데요. 네. 9월에 신규로 이제 본 거를 보면은 지난달에 비해서는 4조 정도가 이제 증가한 수치지만 8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9조 6,200억 원을 이제 달성을 엄청 했기 많이 때문에 늘었네. 예, 지금 이제 반으로 줄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8월에 너무 급속도로 오르고 네. 2021년도와 같은 상승장의 국면에 접어들 것 같으니까 이제 선행적으로 대출 규제를 네.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체감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 과거 2020년, 21년에 막 이제 폭등할 때 그때 네. 수준으로 대출이 막 늘어나니까 네, 네, 야, 이거 안 맞습니다. 되겠다, 좀 잡아야 되겠다.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정책을 쓴 건지 좀 디테일한 뭐 네. 지금 규제가 뭔지.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이제 그 6월부터 이제 그 증가폭이 너무나도 가격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고 하니까 이제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금융이나 금감원에서도 좀 지켜보고 정 안 되면은 가계대출 규제도 들어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밀렸잖아요. 네, 9월로. 9월로. 그거는 이제 사실은 좀 지켜보고 괜찮겠다 이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2단계도 미룬 건데 그러다 보니 7, 8월에 굉장히 폭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렸어요. 네. 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22차례 정도에서 가산금리를 그동안 못 올렸던 가산금리도 올리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이제 상환 부담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대출 수요가 좀 줄어들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를 올리고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에서도 금융위에서도 이걸 지켜만 볼 수는 없다. 8월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가계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8월에 이제 발표한 거를 보면 가계부채 관리 안정화 방안이라고 하셔서 발표한 게 이제 두 가지 맥락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추가된 게 뭐였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산금리 1.2%를 적용하는 곳은 이제 수도권 그리고 원래대로 변동형 차주에게 0.75%만큼 이제 적용하는 거는 비수도권. 즉 수도권에서 대출을 받는 게 훨씬 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수치로만 하면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연봉 5천만 원인 차주가 30년 원리금 상환 한 4%대로 네.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다고 하면 이 스트레스 DSR 1단계 때는요 한 3억 1,500만 원 정도 대출을 네.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단계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받으실 수 있는 그 주택담보대출 양이 다른 거죠. 한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억 8,700만 원으로 확 낮아지는 거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억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네.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변동형 차주에 관한 거고요. 우리가 은행에 가보면 이제 고정형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혼합형이라든지 또 주기형 상품이 네.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그 가산금리가 적게 부여돼서 당연히 혼합형과 주기형은 대출 한도가 적게 줄어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에도 차별화를 두고 그렇게 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 엔드 더해진 게 뭐냐면 은행 자율적으로 네. DSR을 이제 계산을 하고 관리를 해라. 포트폴리오를 각각 짜서 차주별로 그리고 지역별로도 그다음에 대출 종류별로도 한번 너희가 잘 관리를 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넣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가계대출 증가가 조금 덜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은행 가서 받으면 된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많아지니까 그 가계대출 총량 자체가 증가하는 건 이제 막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장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손쉬운 금리 인상으로 은행이 대출 금리를 높이는 방향으로만 하지 말고 이 DSR을 자율적으로 하되 서민 실수요자는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유주택자는 알아서 자율적으로 DSR 관리하고 대출 한도를 이제 낮추되 서민 실수요자만큼은 건들지 말고 잘 나가게 해줘라. 이렇게까지가 지금의 현 스탠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네. 참 들으면 뭐 그냥 뭐 이게 명분도 있고 하는 얘기지만 듣는 입장인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올리는 거 말고 사실 네. 이게 DSR 아무리 해도 사실 뭐 다 빌리러 오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뭐 하나생명인가요? 뭐 문 열자마자 바로 그냥 다 마감되고 네. 다른 데도 막 다 순차적으로 풍선 효과 일어나고 이러는데 네, 네. 결국에 이게 가계대출 규제라는 게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자율적으로 주문을 건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는 DSR에 요소를 주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금리를 건드린 네. 거고 자율적으로 보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8월 말부터 만기를 줄였어요. 대출 만기를 줄이게 되면 대출 한도를 이제 감소시키는 효과를 줄어들겠죠. 가져오니까 최대 30년, 원래 만 34세 미만의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상환 능력만 입증이 되면 50년 만기까지도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 30년으로 축소를 했고 네. 거의 대부분의 이제 시중 은행들이 30년 만기로 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일부 은행에서는 40년 만기까지 열어주는 은행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출 한도는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네. 때문에 지금도 이제 30년이나 40년이냐에 따라서 내 대출 한도가 몇 천만 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 40년 해주는 은행을 또 찾아 떠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출 만기 부분에 있어서도 제한 사항을 걸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해서 연말에 항상 나왔던 게 뭐 MCI나 MCG 네. 이제 가입시키는 거 이제 모기지 상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에 지금 여전히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 70%까지 무주택자 네. 기준으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소득 범위 내로 나가게 되는데 그게 DSR 규제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방공제라는 개념이 더해지잖아요. 즉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당 5,500만 원을 빼야 하는 거고 최우선 변제금 금액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 방공제 개념이 들어감으로써 내 대출 한도를 결과적으로는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이 MCI, MCG 가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즉 모두 방공제를 하고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 거죠. 아무리 못해도 5천씩은 줄어드는 네, 거예요. 물론 이게 지역별로 달라요.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4,800만 원 이렇게 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다 방 3개니까 방 3개까지 다 빼는 은행도 있는데 보통은 방 1개는 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5,500만 원은 더 줄어드는 효과니까 이게 만기도 줄어들고 스트레스 DSR 2단계도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MCI, MCG 가입도 못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큰 대출 한도 축소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트레스 DSR로 한 2, 3천 줄고 네. 이제 MCG, MCI도 못 해주니까 방 또 빼기로 또 한 올고. 5천 빠지고 네. 그러면 뭐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한 7, 8천이 이제 갑자기 그렇죠, 돈이 그렇죠. 없어지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약을 하신 분이나 이제 뭐 돈이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대안을 찾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주담대가 막히면 사람들이 풍선 효과를 타고 다른 대출을 찾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9월 초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되면서 신용대출도 스트레스 2단계에 적용이 됐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규모가 늘었습니다. 8월에 나갔던 그 신용대출 금액 정도가 9월 초에 이제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신용대출의 증가폭도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의 대출 수요는 여전한데 그러니까 주담대를 틀어막는다고 해서 그 대출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되는 은행을 찾기로 이제 간다든지 다른 대출의 종류 즉 신용대출로 간다든지 또는 1금융권이
조정이 안 되면 2금융권을 찾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은 방법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이제 어디든지 다 해주다가 이제 네. 특정 집들 몇 곳만 해주는 식으로 이제 막 좁아지긴 하니까 네네네. 이제 뭐랄까 이제 진짜 막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막 찾아가겠지만 이제 네. 가볍게 생각하는 살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약간 이제 억제라든지 또는 이렇게 관망세로 가게끔 하는 그 수요 억제 체계 네. 방법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대출 규제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로 1금융권 뭐 2금융권 뭐 좀 이렇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그 금리가 어쨌든 올라가긴 했잖아요. 네네. 한 얼마 정도로 우선은 지금 올라간 건가요? 이제 뭐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모두 이제 4%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4%대 초반부터 이제 시작을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도 더 올렸어요. 10월부터도 이제 더 오르는 이제 시중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4%대 중반부터 이제 4% 출발을 하면 중반.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은행들이 또 영업을 끝내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죠. 더 올라가요? 네, 네. 아,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뭐 5대 은행이라고 할까요? 네. 그쪽은 영업할 실적을 거의 채운 채웠죠. 건가요? 네, 거의 대부분은 다 채웠습니다. 야, 그럼 앞으로 연말까지 대출 받기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자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네, 그렇죠. 상황이다. 네. 왜냐면 어차피 실적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년에 받으세요 하면서 이제 뒤로 미루는. 네, 그럼 그럴 이제 수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그 수요가 이제 2금융권으로도 네, 갈것 넘어갈 같은데 수도 있죠. 2금융권 이자도 한 지금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높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막힌 은행이 거의 대부분인데 하나은행이나 SC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해주는 은행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2금융권까지 풍선 효과가 퍼졌다 이렇게는 보기는 이제 드물지만 10월 중순쯤 이제 넘어가면 이제 2금융권도 만약에 예를 들어 금리 인하에 이제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활발하게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금리가 낮아졌다가 다시 오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1금융권 수요가 2금융권으로 많이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예. 그럼 대략 지금 2금융권 이자는 한 어느 정도? 사업자 대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 5~6%대 6% 이제 대. 네,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게 낮고. 갈 수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1, 2금융권이 이자로 쳤을 때는 예전보다 네. 한 1%가량은 올랐다 네, 정도로 네. 판단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이금융도 이제 오르고 있는 시점이고 아. 특히 이게 뭐 보험사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 온도차가 있는데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8월 같은 경우에 오히려 보험사가 시중은행보다 금리의 역전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네. 보험사 금리가 낮은 적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사 같은 이금융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부터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영업을 좀 더 많이 해놨어야 네.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이제 3%대로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시중은행이 4%대를 끊었던 거에 비하면 오히려 보험사가 더 금리가 낮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지금 다시 보험사는 올랐습니다. 4%대로. 그러면 지금 뭐 대출을 받으려고 마음 먹으시면 네. 이래나 저래나 4% 중반 정도는 네, 네. 생각은 하셔야 네. 된다.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오를 수도 있다. 좀 더 이렇게 오를 수도 보시면 될 것 있다.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받으실 거라면 뭐 조금 더 빨리 받는 것도 괜찮고. 네. 그럼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풍선 효과랄까, 그러니까 네.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 잔금 치러야 되고 이런 분들은 주담대가 막히면은 어떻게든 지금 잔금 내야 되니까 네. 뭐 신용대출 일주일도 받아서 끌고. 냈는데 네. 지금 그렇게 계약을 한 건 아니고 네. 앞으로 이제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안 사도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실제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새로 하시려는 분들은 좀 약간 좀 주춤하고 예, 있는 게 많이 좀 주춤하고 느껴지네요. 있어요. 지금 사실 9월 같은 경우에는 되는 은행을 찾아주세요라고 이제 상담 접수 건수는 많았는데 네. 그게 전부 다 이제 7, 8월에 즉 9월 전에 매매 계약건들 그리고 전세 대출 계약건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대출 신규 건에 대해서는 그 문의와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그 심리 자체도 많이 얼어붙었고 상담 문의 자체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대출 규제 그런 수요 억제책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도 궁금한 거는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아까 말한 그 서민 실수요자는 좀 건들지 마라 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세 대출 받으러 갔다가 은행에서 어. 갑자기 안 해줘요 해서 저 어떻게 해요 했던 일들이 막 얼마 전까지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정리가 좀 된 건지 뭐 그쵸. 다주택자는 안 되고 1주택자는 되고 뭐 네. 무주택자는 어디까지 되고 네, 은행별로 이게 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무주택자 서민 실수요자 요건 전세 같은 대출 이런 경우에는 것들. 네, 전세 대출. 네.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 갈아타기 수요. 즉 내가 이거를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고 그다음 내가 다주택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1주택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하면 처분 조건으로 나가는 은행이 있고 굳이 이제 처분 조건을 안 단다 하더라도 매도 시점까지 1주택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대출을 풀어주는 은행도 있고 은행 자율적으로 이게 다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무주택자는 거의 대부분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이 되면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기 요건에 따라서 처분 조건을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 되는 은행과 되지 않는 은행으로 나눠진다 보시면 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거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나 뭐 매매자금 대출이나 이런 게 많이 이제 거의 막혀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도 여전히 LTV DSR 범위 내로 나가는 은행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처분 조건 붙지 않고도 1주택자에게 또 나가는 은행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품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되는 은행 이전처럼 대출을 잘해주는 은행을 잘 찾으시면 사실은 나는 잘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안 되는 은행 가면 나는 안 해주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서민 실소유자 요건임을 밝히는 그런 서류들을 잘 제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출이 잘 나가고 있다. 뭐 예를 들면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청첩장 같은 네. 서류가 들어오면 될 거고 또 이혼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 배우자가 또 나가 살아야 되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유주택자인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혼 소송 서류 같은 거를 또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서민 실소유자 요건임을 판별을 하고 또 뭐 이제 학교 폭력이라든지 네. 또는 의사 진단서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충족이 되면 서민 실소유자 요건 자체의 서류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 은행마다 서민 실소유자는 대출이 나가야 되니까 전담팀이 꾸려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들은 하라고 했으니까 또 지켜줘야지. 하는 거죠. 이거는 또 해줘야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민 실소유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들을 잘 만들려는 움직임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따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갭 투자를 막겠다고 해가지고 네, 네. 이제 잔금을 전세 끼고 이제 네. 치르는 경우에 이제 못하게 하겠다 이거 조건부 있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그거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풀린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조건부 임차인 전-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서민 실소유자 요건임이 확인이 되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그 대부분 주인과 상관없이. 근데 그것도 은행마다 또 달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임대인이 이제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그러니까 조건이 붙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안 해주겠다라는 스탠스를 많이 내비쳤기 때문에 은행마다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하나은행이나 SC제일은행이나 이런 지방은행 중에 몇 개 은행은 그런 확인 없이 그냥 이제 해주는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데 지금과 같이 임대인이 변동된다라든지 또는 처분 조건이 들린다든지 또는 네. 채권의 이제 말소나 감액 조건으로 붙는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될 경우에는 은행들이 따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와중에 나는 이제 서민 실소유자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겠죠. 임대인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서민 실소유자 요건임이 분명하니 대출이 나가야겠다. 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서민 실소유자 요건임을 밝혀야 되는 그런 이제 좀 번거로움은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 네. 과거보다 이제 문이 좁아진 건 맞지만 맞아요. 대출이 이제 전체 국가적으로 막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근데 막혀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막혀가기는 네, 하고 있다. 지금 뚫려 있는 은행도 사실은 언제 막힐지 모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전처럼 일괄적으로 모든 은행이 안 되고 왜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예 네. 대출 중단을 했었잖아요. 네. 예전에는. 근데 그런 식은 아니고 몇 개 은행이라도 되는 은행을 남겨줬다라는 건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지만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갈아타기를 할 수 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전세입자를 끌어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켜서 갭 투자를 또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안 되는 건 아니다. 네네. 어려워지긴 방법을 했다. 찾으면은 가능은 한데 확실히 좀 어려워지기는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도 앞으로 좀 힘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내년이 되면 네. 연초가 되면 어찌됐든 간에 이게 좀 리셋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지금부터 좀 알아보기 시작해도 사실 10월이니까 뭐 계약서 쓰고 하면 11월, 12월 하면 그쵸. 잔금도 한 1월인데 네네. 그럼 이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게 계속 당분간 이어질 거냐? 네네.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을 9월 26일 날 한국은행에서 네.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조금 파악을 해봤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시간 문제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이 B컷을 이제 단행을 했고 네. 미국이 이제 B컷을 단행하기 전에 미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뭐 스웨덴이나 유로존 그리고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곳들도 먼저 선행해서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한국만 계속 이렇게 억제책으로 갈 수는 없다. 그리고 또 내수 경기도 지금 많이 안 네. 좋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디플레이션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수 경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미룰 수만은 없을 입장일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이 기준금리 인하가 이 전반적인 내수 경기나 이제 물가나 이런 거를 통틀어서 보면 이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해야 되는 수순은 맞는데 부동산 시장을 이제 자극시킬까봐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격이 될까봐 굉장히 망설여진다라고 하면서 또 뭐를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 이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캐나다나 기타 이제 다른 나라에서 했듯이 우리도 이제 거시적인
장관님 금융 정책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시적인 금융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금융 정책, 금융 대출 규제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LTV 비율 자체를 80%에서 65%로 낮춘다든지, 또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 DSR 비율을 35%로 이제 제한을 하고 만기를 25년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또는 LTI 개념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네. 한 차주가 받는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의 총량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사업자 대출까지도 포함이 될 수가 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LTI로 해서 뭐 전 금융권 450%로 하겠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다고 해서 첫 번째 내 대출 금리가 바로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지금도 은행은 가상금리로 올리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그 주택 매수 심리를 계속 자극을 하고 그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다시 대출 규제가 너무 강력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정책을 써야 하기 때문에 아마 가상금리를 지금 올리는 거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영업점장 조절 금리, 그러니까 좀 가감을 할 수 있는 금리를 많이 안 해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 인해서 내 대출 금리가 이제 바로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이제 좀 판별을 하시고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른 이제 나라의 것을 예시로 드시는 거를 보면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오히려 대출 규제는 더 강화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다. 근데 물론 대출 총량은요 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채워야 하는 대출 실적을 채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거고, 내년에는 또다시 실적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영업을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총량은 풀어주겠지만 지금과 같이 뭐 DSR 40%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차주별 규제는 더 강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수요적으로 사람들이 매수 심리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걸 예상도 해요. 거기 네. 이제 안정 보고서를 보면 특별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상승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금융 정책은 같이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가 함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기준금리 인하만 되는 게 아니라 시간차만 두었지 내년에 시작되는 총량 풀릴 것을 대비해서 대출 규제는 더 강력하게, LTV도 지금 비규제 지역 70%까지 풀어주는 게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의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을 더 넓힐 수도 있는 거고 비규제 지역의 70%를 50%를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개인 차주별로 받고 있는 DSR 40%를 프랑스처럼 더 낮춰버릴 수도 있는 거고, 대출 만기를 지금 30년까지 풀어줬지만 더 짧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총량을 좀 풀어주는 걸 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뭐 모두가 다 이 금리 인하로 인한 어떤 집값 상승이 예견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겠느냐? 네.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가 더 셀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거래량이 9월부터 막 급감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당분간은 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까요? 거래량 자체는. 저는 잠시 억눌러 놓은 그냥 단기 억제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갈아타기를 하려는 그런 수요는 욕망에 가까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한다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집을 안 사고 갈아타기를 안 할 거냐? 그건 아니고 시장에 숨고르기를 하는 동안 나도 관망세로 지켜보다가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내년에 이제 사실은 총량이 풀리면서 DSR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출이 받을 수 있는 그 한도는 리셋이 될 거잖아요. 네. 그때 또 움직일 수 있는 수요들은 분명히 대기 수요들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값을 잡는다는 거는 별로 동의를 하지는 않고요. 네. 앞으로 잠시 눌려 있던 것이 결국은 금리 인하가 조금 여러 차례 좀 단행이 앞으로도 되면, 예정이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한 번만 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가 가져가게 되면 아무리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 금리 인하 폭이 더 낮아짐으로써 오히려 그 상승폭을 차치시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가 부여된다라는 거는 원래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내 대출 금리가 4%면 거기에 1.2%를 더해서 5.2%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 나가겠다라는 거지, 내 대출 금리가 5.2%가 되는 건 그렇게 되는 아니에요. 건 아니죠.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 4%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3%로 내려온다면 3% 플러스 1.2가 되니까 4.2%만큼만 축소가 되는 거니까 네.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도 그만큼 축소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대출 나오는 총액은 비슷할 것이다. 네.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만기를 줄여버린다든지 또는 LTV 비율을 확 낮춰버린다든지 개인 차주별 DSR을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센 규제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 그런 거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월세 주시는 분들도 뭐 있긴 있겠지만 네. 대부분 이제 실거주 하려고 네. 이제 들어가시는 건데, 실거주
풀어주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꼭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때 실거주만 하는 건 아니고 전세 네. 끼고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또 이제 좀 약간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 같기도 하니까 이 약간 수요가 눌릴 뿐이지 네. 이제 이게 뭐 앞으로 뭐 계속 뭐 하락세로 간다거나 네, 이렇게 하기에는 쉽진 그렇게는 않다.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대출을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그리고 일괄적으로 다 대출을 차주별 네. DSR 규제로 이제 제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지방과 그다음에 서울의 격차만 더 크게 벌어지게 맞아요.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주택자가 또 이런 말 하면 댓글에 뭐 다주택자를 양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사실은 다주택자가 전월세 공급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큰 역할을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세금이나 대출 같은 걸로 다주택자가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해버리면 사실 계속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심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강남권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게 될 거고 지금도 사실 한국은행 이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서울 수도권이 오르는 동안 5대 지방 광역시는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양극화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주택자가 지방에서라도 활개를 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좀 풀어주시면 예를 들어 지방에서는 DSR을 거의 안 본다든지 또는 네. LTV 비율을 예전처럼 70-80%까지는 해준다든지 대출을 다주택자여도. 네 다주택자에게 조금 이렇게 하면 사실 이런 지방 간의 격차 이런 거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네, 사실 네. 지금 이제 서울의 뭐 신축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요즘 막 그쵸.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소수고 대다수의 뭐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 뭐 집값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대출 규제한다고 네, 좀 네. 되게 힘들어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건 이제 수도권 쪽인데 네. 제가 이제 그 촬영할 때 막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네. 부산인데도 대출 규제 당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도 지금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계 부채 총량을 규제한다는 네. 목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차주별 DSR의 한계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차주별 DSR이라는 거는 내가 받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내 소득으로 나눈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지방에서 받든 또는 규제 지역에서 받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주택자에게는 이런 DSR을 좀 덜 보거나 안 보는 방향으로 하셔야 지방 경제가 좀 살고 그다음에 지방 부동산이 좀 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같은 조건이면 내가 어차피 3억밖에 못 받는데 그거를 가지고 굳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사러 가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똑같은 기준이면. 네. 왜냐하면 대출이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예전처럼 지방에서는 LTV 70-80%까지 무주택자에게는 풀어주고 뭐 MI 대출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이제 보험사 대출이긴 했지만 그런 대출들을 통해서 서민 실소유자가 내 집 마련하기 쉽게 이제 이런 조정 대상이 아닌 비조정 대상에는 다 풀어주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금 가상금리, 스트레스 가상금리를 달리 부여했다라는 건 지금 지방과 서울 수도권에 달리 대출 규제를 적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보이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방향이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산에서도 물론 비규제 지역이 있기 때문에 70%까지 받고 물론 네. 반공제 되고 DSR 범위 내에서 되는 거지만 어차피 DSR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LTV 70%까지 풀어준다 하더라도 부산의 비규제나 서울 비규제나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을 차등해서 적용한 것처럼 지방에서 집을 살 때는 조금 DSR도 차별해서 또는 LTV를 차별해서 조금 적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제 지방은 활성화시켜야 되고 서울은 네. 뭐 약간의 규제가 필요한 이런 분위기인데 사실 네. 일괄적인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지방은 이제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다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뭐 지방 집값 띄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방은 네. 뭐 집값 띄우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빠지고 있는 데가 그러니까요. 많아가지고 네. 다들 힘들어하시긴 하죠. 네. 그럼 이제 요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건 이제 신규 대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네. 기존에 대출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부담이 좀 더 내려가는 그쵸. 그런 네. 상황인 거잖아요. 네. 대출도 많이 받아놨고 받아놓은 것보다 금리도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좀 근데 이제 아까 고정금리가 많구나.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지금 높여놓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다음에 뭐 연장권 돌아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대출 금리가 조달금리 은행의 조달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에서 영업점장 이제 가감금리로 내 최종 대출 금리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상금리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리고 많이 가감해 주는 것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출 금리의 하향의 그 효과를 많이 받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지금 5%대인 거고요. 네.
뭐 5%대에서 6%대도 달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은행이 가상금리를 안 올리고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내 대출금리 확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지금도 많이 올려놓고 있고 영업점장 조정금리를 많이 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크게 기대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새로 지금 받는 게 아니라 기존 거 이제 연장이나 뭐 이런 거 대환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받아놓은 거보다 좀 더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건가요? 대출 한도 말씀하시는 네, 거죠. 한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율적 DSR 관리라는 게 어떤 거 있었냐면은 이런 고객님이 있었어요.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받을 때는 우리가 DSR을 보지 않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주비 대출이나 이렇게 그 대출 자체를 받을 때 DSR을 보지 않았던 대출도 대출 총량 그리고 은행 자율적으로 그걸 DSR을 산출을 하고 있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전세자금 대출을 풀로 받았을 때, 즉 무주택자라서 5억까지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5억의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상환 부담이 다 DSR에 계산되다 보니까 다소 신용대출도 많았는데 이 신용대출의 연장권에 있어서는 사실 은행에서는 DSR을 보지 않고 연체 없는 성실 상환 차주라고 판별이 되면 웬만하면 다 연장을 해주는데.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감액 조건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천만 원을 갚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부분에 대한 상환도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니까 우리는 자율적으로 이걸 보기로 했다라고 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연장권에 대해서는 DSR 안 보기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DSR에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지금 은행 자율적 DSR 규제에 그런 혼돈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도 이제 네. 문이 좁아졌을 뿐이지 다른 은행으로 이제 갈아타면 또 해결이 되는 건지. 근데 갈아타면 그때 네. 다시 또 다시 또 대환이 되니까 신규니까. 신규니까 DSR을 다시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 내가 연소득 범위보다 많이 받았으면 지금 그만큼 안 더 많이 되니까 또. 나온다는 또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네. 생각보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이제 그 대출력이라고 할까 이게 네. 좀 이제 좀 위축되게 하는 게 지금 많이 있네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대출 규제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얼어붙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 80~90%인 분들은 몇 개 은행 가보고 몇 개 은행도 거의 사실 안 가보시고 보통 본인 주거래 은행 가서 이제 안 네. 된다라고 판별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다 안 가만히시죠. 된대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 증식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분들이고 어떻게든지 되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되는 은행 찾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되어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지금 움직이시는 게 기회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대출을 규제하는 거지 사실 어떤 시황이 바뀌었다고 보기엔 참 아직은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어서 네. 뭐 예를 아직 들어 상승세가 좀 있다. 예전에는 10군데 찾아가면 8, 9군데는 다 열려 있어서 굳이 내가 많은 발품을 네. 팔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젠 반대가 된 거죠. 8, 9군데 안 해주는데 한두 군데나 군데 해주니까.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선을 지금 대출받기 어렵다는 거를 일단 인정을 하고 연말이니까 또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군데 한번 찾아보자. 내가 예전에는 한두 군데만 갔지만 지금 10군데 가겠다라는 네. 마음가짐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좀 대출 상담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네. 어쨌든 여기 좀 수요가 더 몰릴 수도 네,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찾아주는 네, 게 분들이 어쨌든 많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9월에는 사실 저희는 오히려 7, 8월보다 더 많은 상담량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됐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종류를 보면 이전에 계약건들이 많이 있고 신규로 이제 뭐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라든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하려는 그런 수요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제 이전처럼 하려고 하는 분들, 예를 들어 이제 하나의 꿀팁을 드리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동시 세팅건이에요. 잔금일에 그러니까 매도인과 그다음에 새로운 매수인이 동시에 내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는 네. 동시 세팅건이 조건부 전세 자금 대출이라 해당되고 막히는 거지. 오히려 새낀 매물 같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낀 매물이 되게 귀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새낀 매물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후순위 주담대도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규정을 잘 파악을 해서 그 빈틈을 잘 펴시면 방법은 분명히 네.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 이미 있는 집을 이제 사는 거는 네. 또 이제 막힌 건 아니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아닙니다. 이게 어떤 뭐 규제도 좀 빈틈이랄까 이런 게 네. 좀 있긴 있죠. 네, 네, 사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출력도 이제 많이 강조하시는데 네. 가장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이제 상담사를 통해서 네. 막혀 있지 않은 거기를 뚫는 거 이건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품을 좀 많이 파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된다라고 해서 했던 그 은행에 찾아가는 동안 그 은행이 막히는데 또 다른 은행이 또 안 막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즉 내가 찾아가는 속도보다 오히려 이렇게 협약은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출 상담사가 미리미리 안내를 해줬을 때 더 빨리 이제 또 안전하게 대출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같이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주의 조건만 되면 막힌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왜냐면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뭐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은 다 막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가능한 은행들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은행으로 넣어드려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은행이 거의 그 모든 시중은행 중에 가장 여유로웠거든요. 네. 근데 그 하나은행이 10월 10일자 기준으로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올린다.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제 거의 영업 끝나간다 다 이거잖아요. 끝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하나은행도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계 은행이나 지방은행까지도 다 1금융 은행에 속하는 거니까 같이 알아보시면 분명히 이제 방법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서민 실소유자 요건임을 증빙할 수 있다. 네. 그런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규정들을 다 뚫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민 실소유자 요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서민 실소유자 요건임을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방금처럼 안 되는 은행에서도 빈틈 전략, 즉 규정상의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새끼 매물이라든지 동시 진행권이 아니에요라는 것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지금과 같이 막혀 있는 은행에서도 되는 방법을 찾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그러면은 이럴 때는 뭔가 지금 내가 진행하다가 막 막힐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좀 잔금을 좀 빨리 해야 될까 아니면 좀 잔금을 좀 왜냐면 잔금을 좀 길게 가는 게 어쨌든 매수자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편하기도 한데.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지금 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는 자기 서명한다 그러죠. 자서를 네. 하는 게 보통 한 달 전이에요. 네. 이제 한 달 전에 가서 이제 자기 서명을 하고 한 달 뒤에 이제 대출 승인 실행이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모 은행은 3개월 전부터 받아주고 있어요. 3개월 전부터. 3개월 전. 그래서 12월 잔금권도 지금 접수를 네. 하면 이제 가능한 은행이 있어요. 심지어 그 은행은 지금 40년 만기를 나이가 되면은 쓰실 수도 있고 네. 금리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으로 거의 저희는 지금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되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 은행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서를 했으면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미 그때 가산금리도 잡아두었고 내가 그 대출을 받았다고 총량을 잡아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3개월의 시간 동안 차주의 변동이 있으면 그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내 신용 점수가 급감을 한다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뭐 예를 들어 뭐 카드론이라든지 또는 네. 뭐 신용 대출을 더 받아서 DSR을 해친다든지 이렇게 차주의 변동 사항만 없으면 거의 대부분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는 정말 뭐 이렇게 막 잘 알아보는 사람들만 대출 받고 네, 되게 좀 네. 되게 약간 겉핥기로 하시면은 이거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규제가 강력해지면 금리 인하가 계속되는 기조가 이어지고 이제 은행도 이제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일괄적으로 대출 규제를 때려버리면 지금과 같이 한두 군데 남은데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네. 자율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네, 뚫린 오히려 건데. 네,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이게 건데. 그냥 뭐 국가적으로 이제 막아버리면 사실 뭐 방법은 없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진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다들 겁먹어서 대출은 못 받는데 실제로는 나오고 있는 데도 네, 네. 있으니까. 네. 그러면 또 하나 좀 여쭤볼 게 그 신생아 특례 중에 네, 그 네. 이제 소득 제한을 좀 풀어가지고 네. 좀 약간 고소득자인 분들도 이제 아이를 낳아라 이런 정책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네. 이거는 지금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뭐 디딤돌 대출의 확장판이다. 그리고 버팀목 대출의 확장판이다라고 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23년 이후에 출산한 가정에게 주택 가격 9억 원 그리고 최대 대출한도 5억 원까지 DSR 보지 않고 DTR만 보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부 합산 연소득 금액을 지금 1억 3천으로 제한을 하고 네. 있는데 이걸 2억 원까지 늘리겠다라고 분명히 발표는 했는데요. 아직까지 시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안 네. 되겠네요. 당장 분위기 봤을 때. 근데 지금 쉽지 않네. 우리가 여기서 그런 아이디어를 네, 얻을 네. 수 있는 게 뭐냐면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은행권에도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금융이나 금감원에서는 권고를 할 뿐이고 은행 규정상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차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대출 규제가 나와서 이제는 다 은행이 안 될 거야라고 하는 것도 그 사이에 시간차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발표하는 대출 정책, 규제 정책과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규정상 이제 적용하고 있는 대출의 차이에는 시간차와 온도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규정에 맞춰서 대출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어떤 뭐랄까요, 지금 정책이나 뭐 이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은 해주셨는데 네. 이게 대출이다 보니까 이안 받아본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걸 막상 이제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맞아요. 분들이 어려운 많단 말이에요. 거니까. 그래가지고 좀 사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뭐 7, 8월에 계약을 했는데 네. 이제 중간에 잔금 치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출 규제를 맞은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뭐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뭐 사례 같은 거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7, 8월에 하신 분들이 자설을 하셨다면 문제 없이 지금 다 실행이 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계약을 계약만 하시고 하고. 예, 아직 자설을 하지 않고 대출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번 9월에 굉장히 혼선을 많이 겪은 거였죠. 근데 어떻게든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되는 은행으로 다 찾아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잔금 사고 나는 거는 본 적이 잔금 사고는 없거든요. 아직은 없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은 최소 7, 8천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렇게 항상 자금 운용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연봉 대비해서 또 부동산 계산기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네. 인터넷이나 이런 데 쳐보면은 보통 본인의 대출 한도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랑 각 금융기관이 DSR을 산정하는 거는 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연봉 3천만 원인 차주면 한 2억 원 정도 대출 나오겠다라고 하는 네. 건 그건 대충인 거고 사실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만기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는 거니까 정확한 것은 내가 대출받는 그 시점에 해당되는 그 금융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소득과 인정해주는 DSR을 보고 나가는 게 맞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건 항상 러프하게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저번에 한 6, 7배 정도 얘기하셨거든요. 네, 연봉의 한 6배, 7배 정도는 네, 네. 된다. 그럼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네, 보수적으로 조금 한 운용을 대여섯 하시면 배? 될까. 네, 대여섯 배 정도로 생각을 네. 하시고 이제 가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DSR도 원금 균등이냐 원리금 균등을 어떻게 또 배분을 하느냐 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이 아니라 40년을 추가해주면 또 몇 천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라고 하기 때문에 폭 자체가 굉장히 커요. 특히 소득이 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1금융이냐 2금융 보험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물건지가 확실히 정해지시면 그 물건지에 대해서 내 소득 범위 내에서 이제 대출이 나갈 거기 때문에 물건지 확보와 즉 입지력이 충만한 곳의 물건지 확보와 내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잘 계산을 하셔서 미리 대비해서 여러 금융기관에 조금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한계치가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보수적으로 운영했는데 더 나오면 더 좋은 거니까요. 네. 그럼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은행에서 어쨌든 대출을 받을 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아직 집을 안 사보셨거나 하시면은 이제 집을 내가 매수할 때 대부분 이제 대출을 막 최대로 받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도 다들 그 최대로 받으려고 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수준을 좀 낮춰서 받으시는지. 금리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금리가 높을 때는요, 진짜 받을 만큼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년도 같이 금리가 막 1금융권에서도 6, 7%를 막 달려가고 있을 때는 더 내드린다 하더라도 DSR 아직 남았는데 더 내세요 이렇게 해도 저는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왜냐면은 갚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원리금 통장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네. 이게 원리금 통장의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2억짜리 대출을 받는데 이자만 내는 그러한 대출이다라고 하면 5%의 이자를 낸다고 하면 내가 1년 동안에 낼 수 있는 이자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한 3년 만기 제품이다라고 하면 한 3천만 원에서 변동금리 차주라고 했을 때 4천만 원 정도가 이자로 납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애당초 2억의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1억 6천의 원금과 4천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자 통장에 이 4천만 원을 넣고 알아서 원리금 통장이 굴러갈 수 있게끔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전히 원리금 통장까지 세팅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DSR 범위 내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지금은 사실 3, 4%대면 금리 부담을 그렇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물론 3%대였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원리금 통장 수요도 많았는데 지금 4%대 중후반을 달려가면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갚는다는 부담, 상한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에 원리금 통장도 잘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집을 사는데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뭐 네. 몇천 뚝 떼가지고 네. 이제 이자로 미리 쟁여놔라. 네, 네, 이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네, 맞아요. 그러면 실제 요즘에 이제 뭐 상담이나 아니면 실제 대출이 나가는 걸 보면은 뭐 네. DSR 40%막 꽉꽉 채워서 받으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네, 많아요. 그 말은 지금 집을 살 때 좀 욕심내가지고 최대치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있다는 거네요. 좀. 그러니까 예를 그렇게 봐야 들면 되나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DSR 40%가요. 신용대출이 보통 본인의 연봉만큼만 있어도 DSR 20%가 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DSR 40%가 빨리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 여유롭지가 받아요. 네. 여유롭지가 않고 특히 이렇게 신용대출이 많은 차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연봉 이상이다 뭐 연봉 150%, 180%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아예 거의 DSR이 40% 정도 다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지를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신용대출을 상환 조건부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DSR 40%가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 DSR 50%까지 열어주는 이금융권이 여전히 인기가
분위기가 많은 거잖아요. 즉 아무리 규제 지역에서 LTV를 50%까지 풀어준다 하더라도 내 소득 대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즉 DSR 규제가 막고 있기 때문에 이 DSR 40%가 그렇게 여유로운 금액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네. 요즘에 집을 사는 분들이 대부분 뭐 이제 실거주 아니면 뭐 실소유 아니면 뭐 이제 갈아타기 수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 이제 대출 나가는 거 보면은 실거주용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네. 이제 전세 끼고 뭐 신용대출 껴서 우선 뭐 나중에 들어가겠다 하고 이제 갭 투자를 해놓으시는 분들이 많은지 어떤 비율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네, 정도? 반반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히려 이렇게 갭 투자 비율이라든지 네. 또는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라든지 이러한 대출 세팅법을 잘 이용을 하시려는 투자자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선실소유자 요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거의 반반 정도가 아닐까. 아니면 오히려 지금은 그래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소유자 요건이 훨씬 더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뭔가 좀 투자보다도 그냥 네. 내가 집을 사긴 사야 되겠다. 그래서 대출 받겠다 하시는 들어가 분들. 살기 위한 분들이 훨씬 많이 접수를 해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신혼부부 아니면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아직 신혼인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그 이제 공동 명의로 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뭐 혼인 신고 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도 고민 많이 하시는데 네.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라고만 봤을 때는 네네네. 뭐 혼인 신고 뭐 공동 명의 이런 거 하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을 쓰실 분들은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부부는 한 몸인데 혼인 신고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대출 받아서 주택담보대출, 즉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 소득으로는 부족하다.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치면 내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하셔서 내가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신 거죠. 네. 네, 이렇게 부부 합산 소득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근데 공동 명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보통은 분양권 같은 경우에 이제 공동 명의를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주를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단독 명의를 한다 하더라도 부부 합산 소득을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부 합산 소득을 쓰거나 본인이 차주가 될 때는 뭐 단독 명의나 공동 명의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대출 받아야 하는 차주가 명의를 안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예, 이제 3자 담보 대출을 잘 해주지는 않으니까 3자 담보 대출을 또 하는 은행은 또 있기도 해요. 근데 내가 3자 대출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이제 매매 잔금 대출을 할 때는 이제 명의자가 차주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차주 설정을 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대출 때문에 네. 집을 살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멈칫한 분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대출 규제가 계속 된다고도 하고 뭐 금리가 내려가지만 또 규제가 또막 신설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좀 약간 좀 기다려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려고 마음 먹었었던 분들한테 그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저는 언제나 그렇듯 내 집 마련은 입지력이 충만한 물건지만 있다면 가장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민 실수요자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인지 생애 최초 무주택자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비규제 지역의 70%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무주택자인지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거고 나는 그냥 정책자금 대출만 받을 거야 라는 식으로 대출의 종류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는데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대출 규제도 강화가 된다면 지금과 같이 비규제 지역의 LTV 70%까지 풀어줄지 생애 최초도 LTV 80%에서 최대 대출한도 6억 원까지도 계속 이제 이어갈 수가 있을지에 대한 것도 조금 불확실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다시 대출 총량은 리셋이 되겠지만 더 강화된 규제로 대출이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LTV 70% DSR 범위 내에서 나가서 내가 지금 상급지를 매수할 수가 있는데 네. 내년이 되면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즉 LTV가 낮아져 버리고 DSR 비율도 35%로 낮아진다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허들에 걸려서 내 집 마련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돈을 가지고 상급지로 갈 수 있었는데 내년 되면 어쩔 수 없이 하급지로 가야 네.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행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고 한두 군데는 여전히 열려 있을 때가 그리고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이 저는 항상 기회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대출 규제 막 할 때 보면은 네. 뭐 대출 규제 해가지고 3천 줄면 열심히 3천 모았더니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네. 해가지고 집을 계속 못 사셨던 네, 분들도 맞아요. 많거든요. 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집을 살려고 아예 마음을 먹었다면은 네. 앞으로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좀 가정하고 네. 그리고 나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출 전문가 이제 풀팩님 모시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출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 대출 규제가 또 더 강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집을 팔려고 할 때 어떻게 좀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얘기 잘 반영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풀팩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